3인 3색의 정치 토론, 삼색 정치 토크. 삼색 정치 토크 세 분 모셨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의 박성민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세 분 즐거운 추석 되시면 좋겠고요. 서 변호사님 표정이 요즘 별로 안 좋으시네. 대통령 지지율이 좀 떨어져 마음이 아파요. 그래요? 예. 왜 그런 것 같아요? 뭐 진정성은 있는데 뭔가 이게 국민들이 몰라주는 것 같습니다. 몰라준다. 잘못하는 건 아니고. 뭐 잘못도 있겠죠. 많이 변하셨네. 우리 서 변호사님을 제가 무지 애정하는데 표정이 요즘 안 밝으시니까 걱정입니다. 그러니까요. 대화는 좀 많이 하세요? 소통 좀 아니 하세요? 그건 아니고 그냥 지지할 좋겠어요? 뿐이죠. 소통 다 하고 그러지. 민의를 전달을 해야지. 제가 텔레그램도 안 하고 물론 그런 걸 좀 비밀 통화를 잘 안 좋아합니다. 그래도 한번 저기 면담을 요청하셔가지고 내가 세상 사람들 만나보니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서 변호사님 얘기하면 나쁘게는 안 들을 거 아니에요. 진짜 진정으로 들어주실 거 아니에요. 예, 그 유튜브로 많이 소통합니다. 직접 방송으로. 그래도 직접 방송으로? 아 예, 애청하시는 유튜브에서 거구나. 그냥 고언을 드리고 네. 예, 또 뭐 피드백을 합니다. 그거 보신대요? 뭐 일부 보는 것입니다. 예. 대통령이 보는 유튜브. 야 이거 뜨겠는데? 이미 떴죠 사실은. 잘 되죠? 이제 40만 정도. 그래요? 40만. 박성민 최고위원에게 기회를 드릴게요. 대통령 지지율 말씀하셨는데 20%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20%도 많이 나온 거 아닌가요? 많이 나왔다고요? 요즘 보면. 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제가 뭐 탄핵이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요즘 보면 국민들 입장에선 진짜 심리적으로 거의 대통령을 탄핵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정치적인 실패가 저는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보고 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 왜냐하면 뭐 대통령실에서 자주 하는 얘기가 뭐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냥 단호하게 뭐 가겠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제발 뭐 대통령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지지율에 좀 일희일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제발. 여론조사 결과를 안 보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뭐 원인 제공은 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하고 계시죠. 선수는 전광판을 안 본대잖아요.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몇 회인지는 알아야 되고 점수차는 알아야 되는 아니 거 아니에요? 골대가 어디 있는지는 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골대가 어디 있는지도 안 보고 그냥 공을 차는 거에만 집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소장님. 그 정치라는 직업은 특히나 커뮤니케이션 산업이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스포츠는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할 수 있는데 정치는 끊임없는 소통 자체가 원래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여론조사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민심을 무시하고 가겠다는 얘기랑 거의 실은 비슷한 말로 봐야 되고 그러니까 한국갤럽에서 아까 전에 나왔던 게 20%가 나왔던 건데 말씀하신 근데 그 지난주와 지지난주가 23, 이번 20이 나왔어요. 그리고 보니까 대구 경북이 잘하고 있다가 35%, 잘못하고 있다가 57%. 그다음에 60대 어르신들에서 잘하고 있다 32%, 못하고 있다 59% 해서 완전히 그리고 정당 지지율보다도 지금 훨씬 더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대로 가면 10%대 그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0%대 중후반 나오면서 중후반 나오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부터 한 올해 말 내년 초 정도 되면 대통령 탈당 얘기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지금 그런 거를 좀 안 하려면 그 앞에 우리 박성민 최고가 말한 것처럼 제발 여론조사를 좀 살피면서 국민들이랑 이렇게 소통하면서 이렇게 템포를 좀 조절한다 그럴까요? 그 원래 제일 무서운 게 진정성만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정성만 있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 정치에서 최악인데 그런 점에서 좀 뭔가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 잠깐만요. 있잖아요. 이것을 네. 소개해드리고 규정상 이거 소개해드릴 네. 겁니다. 네. 저희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의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입니다. 9월 2주차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인데요. 긍정평가가 20% 나타난 겁니다. 이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방식을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루어졌고요. 응답률은 10.4%고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거는 중앙선관위 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최 소장님 말씀 들으면서 그 생각 나는 것 같아요. 그 신념 있는 바보가 제일 위험하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보면 멋있다 표현. 대통령께서 하시는 그 통치의 방식, 국정 운영의 방식이 굉장히 그 배제를 한다. 그러니까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 만나지 않고 뭐 한동훈 대표랑 이견 조금 생겼다고 뭐 만찬 미루고 이런 것만 봐도 뻔하죠. 그리고 주변에 만나는 분들 또는 주변의 참모진들을 보면 결국에 지금 남아 있는 건 대통령한테 사탕 발림하는 사람밖에 안 남아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대통령께서는 자신의 신념에 과도하게 사로잡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에게 어떤 생산적인 쓴소리를 해도 그것은 다 무시하고 간다. 이런 기조가 오히려 더 굳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걱정됩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뭐 이미 우리 서 변호사님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안 여쭤볼 텐데 덧붙여서 김건희 여사가 요즘 왕성한 활동을 하시던데 마포대교 가서 이렇게 다리 위에 그 난간에 손을 가는 사진들도 나왔잖아요. 메시지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는 상당히 그 긍정적으로 봅니다. 오히려 네. 요즘은 이제 그 영부인의 역할이 좀 더 커져야 돼요. 커져야 된다. 예, 옛날보다는 집에서 이제 물론 내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그 선거할 때 보면 부부가 운동할 수 있거든요. 국회의원도 이게 부부만 명함 돌릴 수 있고 대통령을 뽑을 때도 이제 영부인을 봅니다. 그렇다면 좀 더 이게 그 활동이 확대되고 그리고 이제 그 활동 중에 두 가지 하나는 이제 그 소외되고 어려운 이런 계층을 돌보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주로 문화 외교나 이런 이제 분야 이런 게 필요한데 뭐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뭐 본인이 대통령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자꾸 비판하는 여론이 많은데 자살 예방 강가 아닙니까? 그 활동을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우리 자살률 전 세계 OECD 1위 불명예를 벗어야 되잖아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봐주면 안 되나? 왜 김건희 여사가 하는 일은 항상 비판적으로 보는지 좀 납득이 안 돼요.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잖아요. 나설 수 있죠. 네. 그리고 약간 이제 국정에 대통령이 챙기지 못한 부분을 살피는 거는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말씀은 그러면 저와 정부는 이 표현은 대통령이 쓸 수 있는 표현이지 영부인이 쓰는 표현은 아니잖아요. 메시지는 좋아요. 솔직히 깨놓고 말씀드리면 대통령보다 메시지는 더 좋아요. 근데 그 메시지는 대통령 메시지로 나와야지 여사 메시지로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 정도는 그냥 좀 이해하고 봐줄 수 없습니까? 아니죠. 뭐 저는 그걸 가지고 이게 법원이 뭐 김건희 여사냐 하지만 실제 그 영부인이 하는 분야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통령은 윤석열이죠. 영부인이 김건희 여사입니다. 영부남이 윤석열이 아니고요. 네. 이렇게 자꾸 야당이 공개하는데 저는 그런 좀 표현 사소한 거 가지고 본인이 대통령 놀이하느냐 이건 좀 과도한 비판 아니겠습니까? 근데 좀 반복되니까 제가 걱정. 사실 저는 솔직히 걱정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예, 뭐 조금 더 낮은 자세로 봉사하라고. 더 낮은 조금 더 알고 많이 낮은 자세로. 그 얼마 전에 이제 감사원에서 대통령실 일정과 관련돼서 21g 해가지고 이제 그 수의 계약했고 그리고 한 뭐 17억 상당인가요? 관저. 네, 관저 네. 이제 이전할 때 대통령실 관저 이전할 때 약 17억 상당을 이제 부당하게 했다 이런 얘기를 발표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이 해당 비서관 김진호 비서관인가요? 그 사람이 이제 그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권의 핵심, 그러니까 이 대통령실 핵심 인물이었지만 기억하지 못한다. 그래서 실이 이제 의구심으로 이제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거 아닌가? 왜냐면 코바나 컨텐츠랑 관련된 회사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바로 며칠 전에는 또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나왔는데, 저는 그 영부인이 자살 관련된 예방 마포대교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라는 게 커뮤니케이션 산업의 성격이 있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는 제가 보기 약간 국민 밉상 비슷하게 된 것 같아요 이미. 그래서 이 지금 주가 조작 같은 경우도 손 모 씨는 이제 그 이 방조죄로 유죄가 나왔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우리 김웅 그 전 의원만 해도 이거는 당연히 본인이 검사 출신으로 기소 안 하기가 어려운 사안이 됐다라고 말하지만 국민 다수 중에서 기소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적거든요. 그래서 여당의 의원 출신의 검사 출신이 이 기소하는 게 안 하기가 오히려 어려울 거다라고 말하는데도 국민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 정부가 어떤 그 공정하게 어떤 법대로 하는 거에 별 의지가 없다라는 거를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마포대교와 자살 예방이 문제 핵심이 아니라 다른 데서 워낙 밉상스럽고 불공정한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오히려 그렇게 자제해야 될 모습을 자제하지 않고 하는 게 오히려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 여사가 그러니까 이거를 전략적으로 판단했다 그러면 진짜 심각하게 이 상황 판단의 능력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고 이걸 누군가 참모들이 권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참모들은 다 잘라야 된다라고 보는데 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좀 눈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 지금 솔직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김건희 여사 최근에 그 명품백 가방 그 받은 거 관련해가지고 검찰이 사실상 레드카펫 깔아줬잖아요. 무혐의인 걸로 사실상 종결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검찰이 깔아준 레드카펫을 밟고 김건희 여사가 갑자기 공식 행보, 광폭 행보에 나섰다? 이거 어느 국민이 좋게 봅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깔아준 꽃길을 밟고 나서도 모자란 마당에 지금 보면 김건희 여사가 국민들 앞에 제대로 대국민 사과 한 번 한 적 있습니까? 명품백 관련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금 또 뭐 간접공사 의혹이라든지 뭐 주가 조작 논란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가 본인이 직접 제대로 한 번이라도 죄송하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적어도 저는 명품백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나서서 사과를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받는 거 국민들이 다 봤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그렇게 그 철옹성 같은 법적인 논리와 칼날을 들이대던 검찰은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속수무책이고 김건희 여사는 그에 힘입어 갑자기 공개 행보로 나서고 마치 대통령이 할 법한 일들을 김건희 여사가 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국민들이 봤을 때는 나라의 뭐 기강이 무너지고 있다 또는 공정과 상식 일반적인 이 상식의 평균치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뭐 공개 행보를 뭐 언제까지 뭐 안 할 수는 없겠죠. 뭐 영부인으로서 해야 될 역할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적어도 할 도리는 하고 했으면 좋겠다. 국민들 앞에 제대로 사과하고 받아야 할 수사가 있으면 제대로 받고 그러고 나서 활동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염장 지를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관저공사 얘기 좀 해볼까 하는데 감사원이 감사를 미루다가 이제 결과를 발표했어요. 총괄적으로 우리 저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이게 지금 그 윤석열 정부 초창기 때 이제 코바나 콘텐츠 관련된 이런저런 좀 그 정부의 공식 행사에 어떤 자격 없는 무자격인 사람을 오거나 아니면 이제 해외를 갈 때도 데리고 가거나 이런 게 한참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 임기 반까지 반이 되도록 계속 감사원 질질 끌다가 실은 잘못을 했는데 누구 잘못인지 왜 이런 잘못이 벌어졌는지 잘 모른다라고 감사원이 결과를 낸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그 일부에서 이제 이 감사원을 감사해야 된다고 말할 정도로 지금 너무 뭔가 이렇게 그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를 와이프를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뭔가 이게 어떤 공적인 건지를 잘 생각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김건희 여사 감싸기가 너무 곳곳에서 여러 건이 동시에 터지면서 앞에 뭐 명품백 포함해 가지고 이게 동시다발로 터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좀 매듭 짓고 가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매듭져요? 아니 아까 그러니까 책임질 거 책임지고 사과할 거 사과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뭐 능기적 이렇게 계속 다음으로 시간 끌기 한다 그럴까요? 그러면 뭐랄까 이렇게 지난 총선 때 민주당 선대위원장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안 보이던 선대위원장 중에 한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생각이 드는데 저보기에 김건희 여사가 차기 대선의 민주당 선대위원장 역할을 사실상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두 분 오늘 세게 나오시는데? 저는 옛날에 저 재판할 때 그 법원공사를 부실하게 해가 판사가 직접 재판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네. 법원공사는 법원이 재판을 하잖아요. 손해배상을. 그러니까 자기 사건인데 그 정도로 우리 부실공사가 만연해 있습니다. 아마 대통령 관제나 뭘 지도 저는 이런 비리가 있을 수 있다 보고요. 이런 비리는 이제 뭐 당연히 척결해야 된다. 실제 구속된 사람도 몇 명 있잖아요. 방탄유리라든지. 그래서 다만 이제 이걸 김건희 여사 책임으로 모든 게 기성전 김건희 여사다. 그거는 증거가 없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이게 뭐 뇌물을 받고 업체를 선정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너무 이제 책임자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되지만 근거 없이 뭐 이렇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래 봅니다. 근거가 없나요? 김건희 여사 개입했다는 근거는 없죠. 그러니까 근데 어때요? 뭐
의심할 만한 것들은 너무나 많죠. 왜냐하면 지금 보면 이 정부에서 반복되는 일들이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인사의 추천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의혹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꼭 김건희 여사 이름이 등장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문제의 본질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가 운영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드는 건데 일단 공사 과정이 엉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21g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21g이 뭐냐면 코바나 콘텐츠 그 전시 후원 업체였고요. 그리고 이 대표가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을 했다라고 해요.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좀 주목해볼 만한 부분이죠. 근데 이게 공사 과정이 엉터리였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일단 당연히 국가와 민간 업체가 계약을 맺는다라고 한다면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그리고 계약서도 쓴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돼야 되는 게 맞는데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에 착수를 했고 뭐 준공 검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지어지고 나서 준공 도면을 받아서 이 업체가 안전하게 지었는지를 이 업체 입회하에 이렇게 이 정부가 이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없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준공 검사를 안 했는데 준공 검사를 했다라고 이제 뭐 서류를 조작하는 일도 있었고 21g이 뭐 몇 개 업체에 하도급을 줬는데 그러니까 본인과 거래 관계에 있거나 협력 업체인 업체들에다가 이제 하도급을 줬는데 이게 보면 사실 상당수가 뭐 약간 자격이 확인되지 않은 업체다 이런 의혹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관저 공사, 관저 증축, 뭐 보강 공사가 너무 졸속으로 날림으로 이거 다 세금 쓰는 거거든요. 세금 쓰는 건데 업체 선정부터 선정 기준이 불투명하다라는 문제 제기가 됐었고 그 뒤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절차라든지 법적으로도 문제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다. 결국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업체 선정 과정부터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너무 얌전하게 계셔서 다른 주제로 가겠습니다. 예라고 하시는 게 더 웃긴데. 아닙니다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여야 의정 협의체 이거 지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가요? 뭐 제가 보기에 거의 뭐 지금 물 건너간 것 같은데요. 날쌔죠? 예. 예. 근데 저는 이걸 가지고 자꾸 이게 그 대통령이나 정부만 비판하는데 저는 의사 단체 있잖아요. 그런데 좀 스스로 이제 그 자성이 필요하다 봅니다. 우리가 의사 그 사자 있죠. 이거는 변호사나 회계사, 중개사하고 틀려요. 변호사, 회계사, 중개사는 선비 사자를 씁니다. 우리 장계판에 그 사 있잖아요. 그런데 의사 할 때는 사자는 서승사자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의학사전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부에. 그런 것 같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서승사자입니다. 이거는 성스러운 성직입니다. 의술은. 단순하게 돈벌이 하는 물론 이제 의사도 직업이지만 본인들의 그 밥그릇도 중요하지만 그 의사는 환자를 떠나면 안 됩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생이 노잖아요. 네. 우리는 어떤 경우도 환자를 떠나지는 않는다. 이제 저는 의사단체도 환자 곁으로 돌아가 치료하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한번 국민을 설득해 보세요. 그럼 국민이 적합한 숫자를 뭐 300이든 500이든 1000이든 정해줄 겁니다. 국민을 믿고 환자 곁으로 좀 돌아오시라 이렇게 제가 간곡히 호소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금 이제 다른 뭐 정부나 야당 쪽 입장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의사협회가 지금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의사들이 환자를 떠나는 거는 지금 7개월이 됐고 그거를 정부가 어떻게 할 거냐 문제인 거죠, 실은. 그러니까 의사들이 나쁜 사람이니까 의사들이 환자를 떠나도 그냥 7개월이 됐건 뭐 1년이 됐건 2년이 됐건 우리는 별 신경 안 쓰겠다. 그런 게 정부가 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자체는 의사들 책임 당연히 있죠. 그 환자들 근데 의료 개혁을 우리가 하는 이유 자체가 필수 의료와 이제 지역 의료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대통령이 생각하셔서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취지는 충분히 뭐 나름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 뭐 연하직임이나 같은 생각인데 다만 이제 이 과정에서 한 7개월 가까이 되면서 소위 말하는 전문의들의 번아웃이 벌어진 거고 종합병원에서 한 전공의들이 40% 정도 있다가 그래서 지금 특히나 추석 관련돼서 지금 두 가지 다 문제예요. 하나는 추석 의료 대란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가 있고 추석이 설령 끝나더라도 추석에는 이제 사람이 더 많이 몰리니까 끝나더라도 여전히 너무 번아웃 상태가 심해가지고 점점 그 의사들이 반으로 좀 줄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의사 탓만 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할 건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말한 것 자체는 의미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좀 일부 전공의들은 아니지만 일부 참여 의사가 있는데 약간 정부가 다시 초치는 얘기를 한다 그럴까요? 그런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잠깐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댓글 쓰신 분 중에 검사의 사자는 뭔 사자입니까? 검사 예. 일사자 아니에요? 일사자로 그죠? 예. 다 사자 다 틀려서 그 서성 사자는 선배 사자도 안 붙이는군요. 검사한테는. 예, 검사는 그런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판사는 저 사자죠. 선배 사자 아닙니까? 판사도 선배 사자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럴까? 아닙니까? 길것 같은데요. 그죠? 두 분 찾는 동안에 우리 박지욱이 말씀. 네. 검사는 일사자 맞아요. 그죠? 예. 네, 일단 정부가 버티면 이긴다라는 생각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게 저는 문제 같아요. 못 이기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본인들은 이기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취하고 있는 태도는 사실 시간에 기대서 이겨보려고 하는 싸움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2025학년도 분을 건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왜 여기까지 왔냐라고 보면 그냥 이 원서 접수될 때까지 기다린 걸로 봐요, 저는.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가장 큰 이유가 이미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됐고 학부모들이나 그동안 준비해온 수험생들이 이렇게나 많지 않느냐라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빌려가지고 이제 논리를 강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사들이 환자 곁을 떠난 지는 7개월이 됐다라고 방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사이에 사실은 조정의 여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정부가 2,000명 못 박았다가 갑자기 1,500명으로 바꿨잖아요. 그럼 2025학년도 분에도 사실은 손을 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명을 끝까지 고수할 게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이 전공의들이 또는 의사들이 하루빨리 환자들 곁으로 돌아오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2025년도를 건드리는 거였는데 당연히 백지화까지는 어려웠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본인들이 제시했던 안을 계속 고수하면서 원서 접수될 때까지 원서 접수되면 어차피 의사들도 원서 접수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 아니까 돌아올 거야. 이런 판단에서 저는 기다렸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전략에 결과적으로 저는 실패했고 꼬였다라고 봐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2025년도 분을 건드릴 수 없다라고 한다면 뭘 해야 되느냐. 인사권을 발동해서 소통 채널이라도 다시 세팅을 하셔야죠. 근데 그것도 싫다라는 거 아니에요? 장차관 경질 못한다라는 거잖아요. 2025년도 거는 뭐 원서 접수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그 카드를 못 쓰게 돼버렸고 그러면 의사들이 요구했던 것 중에 이제 차관 경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응답을 해야죠. 그래야 뭐 한 발짝이라도 서로 양보하면서 나아오는 건데 정부는 뭐 제로 베이스 어쩌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움직일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제가 좀 답답한 건 이런 겁니다, 변호사님. 총선 때 그 뭐죠 산업통상부 장관인가요? 3개월 만에 바꿔가지고 출마시켰잖아요. 예. 그죠? 그 장관이라는 자리가 무거운 자리이긴 합니다만 사정이 생기면 바꿀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저 박최고님 말씀처럼 2025년 정원 손을 좀 못 댈 현실적으로 손을 못 댈 상황이라면 의사들이 돌아올 수 있는 협의체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도 좀 사과하고 사과라는 게 뭐 그 창피한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하고 또 장차관이든 누구든 경질하고 이래서 명분을 만들어주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만약에 웃음으로 답은 들었어요 제가. 아니, 지금. 장차관을 바꿔가지고 의사단체가 들어오면요. 제부터 바꾸도록 끝까지 대통령 물고 늘어지겠습니다. 근데 그 장차관 바꾼다고 안 들어옵니다. 결국은 내년에 2025년 아니 그거는 예. 이걸 백지화시켜야만 들어오거든요. 현재 분위기가 그래요. 전공이나 의협이. 따라서는 근데 문제는 국민의 어떤 정부의 신뢰성도 있잖아요. 지금 너무 와버렸어요. 내년에 백지화시키기는 제가 뭐 지나간 이야기 하나만 한 이야기지만 재보고 의료계획 해놨다면 재보고 해놨다면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양털 깎듯이 지방의 그 의대 위주로 한 50명에서 100명씩 조금씩 의사단체가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3,200명을 3,250명 이런 식으로 몇십 명씩 지방의대 야금야금 이게 확대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 몇십 년 지나 보면 이게 많이 늘어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하는 게 한 번에 2,000명씩 5년 10,000명 이게 좀 무리한 건 아마 협상 전략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의사단체가 들어오면 한 1,000명이든 뭐 타협하려고. 근데 이렇게 강하게 노력까지 됐는데 그건 지나간 이야기고 지금은 내년에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수험생들이 반수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예. 사정을 감안했으면 물밑에서라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서로 좀 주고받고 하는 걸 해서 성사를 시켜야 국민들이 그나마 뭔가 좀 풀리나 보다는 기대를 할 텐데 그러니까. 지금 뭐 하겠다고 던져놓고
안 되는 것처럼 하면 더 열받잖아요. 또 화나고. 그 의사단체도 장차관만 자르면 들어오겠다고 뭐 하든지 이런 게 대화가 있어야 되죠. 일단 대화가. 약간 물밑에 알아두죠. 계속 예. 해야지 그만. 그렇게 해야죠. 아, 답답해. 의료 대란 관련해서 여야 의정 협의체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한덕수 총리가 국회 답변할 때 보니까 뭐 내용도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견이 있긴 합니다만 사실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은 지금 여권에만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야당도 여권 시절에 그 비슷한 행태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도대체 국무위원들이 왜 국회가 뭐 이렇게 싸웁니까? 이렇게 대들어요. 그러니까 좀 좋게 설명하고 좀 국회의원들이 호통 치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국민이 대신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 왜 그래요 도대체 진짜. 그거는 한덕수 총리가 목소리 높이는 게 사실인데 예. 근데 그 국회의원이 먼저 높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물론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럴 수 있다고 치고 근데 목소리 높이더라도 좀 합리적이고 좀 건설적인 이런 비판으로 근데- 높이면 한데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 괴담으로 목소리 높였잖아요. 어디 국방인가 어디 보니까 그 김민석 최고위원이 뭐라고 하니까 답변하는 사람이 그래서 의원님이 대통령 안 되는 거라고. 세상에 보다 나 그런 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부의 문제만은 아니다. 예. 근데 선출직이라는 건 그 사람의 인격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표로 상대로 설명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막 호통치고 성질내고 이런 거 저는 굉장히 당혹스럽던데. 근데 의료대란 물론 그 의료대란 관련돼서 한 거는 실은 가짜 뉴스라고 말하기가 뭐한 게 그 질의했던 내용이 뭐냐면 지금 의료대란 때문에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랬더니 그런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런 일은 없다. 그런데 지금 우리 왜 전남대에서만 해도 거기 전남대 바로 뭐 100m 앞에선가 맞아요. 어느 여대생이 네. 이제 사고가 났는데 결국은 여기저기 뺑뺑이 돌다가 결국 돌아가시게 됐다는 기사를 제가 봤는데 그리고 뭐 그 이외에도 지금 각종 신문에서 여러 군데 치료를 못 받고 뭐 병원 20 몇 군데 돌아다닌다 이런 기사는 많이 봤는데 저는 한덕수 그 총리가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생각을 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언론이 주요 언론 이 조중동을 포함해가지고 다 가짜 뉴스 퍼뜨리는 매체라는 얘기거든요. 그 보도한 것들이 그런 점에서 그냥 신문에 나온 거를 가짜 뉴스라 그러면 이게 무슨 뭐 유튜브에 떠돈 얘기도 아니고 어떤 나름 권위 있는 신문들이 얘기한 거를 그거 말하는 거는 그냥 현실을 아예 좀 이렇게 그 귀만 닫는 게 아니라 눈도 닫고 그냥 신문도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가짜 뉴스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부 인사들한테 약간 금지시키고 싶은 게 가짜 뉴스 뭐 아니면 선동 이 단어 안 쓰고 말해보라라고 저는 좀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뭐 민주당을 향해서도 그렇고 뭐 어떤 공식 협상에서도 그렇고 가짜 뉴스다, 뭐 선동이다, 거짓 선동이다 이런 얘기 좀 안 쓰고 좀 얘기를 해봐라.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좀 얘기를 해봐라. 국민들이 죽어 나가고 있는 거는 현실인데 여기에 대해서 가짜 뉴스다라고 하지 말고 무슨 대책이 있는지 좀 물어봐라. 근데 이번에 나온 그 정부의 대책이 사실 저는 좀 황당해요. 뭐 응급실 경증 환자 같은 경우에 본인 부담금을 90%까지 올리겠다. 그러니까 지금 뭐 각자 도생하라는 건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아프면 내가 전화를 할 수 있나 없나 이렇게 확인해보고 나 경증인 것 같으니까 돈 많이 낼 것 같으니까 응급실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판단하라는 건가?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본인들은 뭔가 잘하고 있다라고 대단히 착각하는 것 같은데 뭐 응급실 브리핑을 하면 뭐 합니까? 지금 국민들이 응급실 뺑뺑이를 몸소 체험하고 있고 심지어 얼마 전에는 굉장히 어린 아이가 지금 마취 의사가 없어가지고 마취도 못하고 꿰매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보 인사로 다치지 말라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은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고 알아서 지금 문 여는 병원이 어딘지 뭐 응급실 부담금이 얼마인지 이런 거 지금 다 알아봐야 되는 상황인데 정부만 계속 가짜뉴스다, 뭐 의사들이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사실상 정부의 역할을 좀 포기해 가고 있는 걸로 보여요. 민주당은 지금 여야 의정 협의체에 참여하는 거는 의사들이 참여 안 하면 의미 없다 이런 입장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협이라든지 좀 이제 실질적인 협상권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심플하게 보면 이거죠. 국회에서 아무리 여야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하고 정부에 촉구를 해도 일단 정부의 입장이 뭔가 변하지 않으면 그건 그거대로 사실은 휴지 조각이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의사들이 사실은 지금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이게 정상화가 되는 건데 우리들끼리 국회에서 모여서 정상화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조금 더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좀 의사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어떤가요? 일단은 뭐 응급실 방문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제 현장을 좀 보려고 하는 거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여당 측에 계속 촉구를 하는 것 같아요. 여당 측에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2025학년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것만 보더라도 어떤 의사단체들과의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주고받고 있는 게 아닌가. 결국 그들의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실질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조건을 조성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도 이제 다수의석을 갖고 있으니 좀 중재라면 중재 해서 좀 뭔가 되게끔 하는데 역할을 해주면 좋겠어요. 근데 이번에 의료개혁을 안 하고 만약에 백지하고 뭐 정상화시키 나면요. 앞으로 계속의 그 마취의사 부족합니다. 그다음에 명장수술할 의사도 없어요. 산부인과 N을 병원도 없습니다. 이거 막자고 개혁하는 거 아닙니까? 잠깐의 고통이 있더라도 지금 현재 죽어나오고 있다. 저는 이 표현은요. 물론 이제 그 안타까운 대학생 그 아까 예를 든 근데 그 정확한 기억에는 모르겠어요. 옛날에 의사들 파업하기 전에도 응급실 뺑뺑이 있었고 그때도 이게 뭐 여러분이 돌아가신 분도 많아요. 마치 이게 이번에 그 의사들 때문에 국민들이 다 죽어나간 이거는 좀 과장된 표현 아니냐. 한덕수 총리가 그런 데 저는 표현으로 보이고 너무 불안감을 유도하는 그리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요. 좀 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본인들이 이걸 반사적 이익을 누려가지고 이것 때문에 윤석열도 지지율 떨어지니까 이걸 우리가 이익을 누리야 되겠다.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왜 이거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던 거고요. 제 통계를 보니까 YS 때 의사가요. 지금보다 한 100명 많았어요. 그때 한 3,200 뽑았어요. 근데 인구가 지금 그때보다 1,000몇 명만 늘었어요. 많이 부족하잖아. 그러면 민주당도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있는 걸 좀 지지해 주면서 힘을 모아야 의사단체도 이렇게 복귀하지 않겠습니까? 동의합니다. 예. 그러려면 좀 달래야지. 그걸 반국가 단체라 그러면 됩니까? 그게 에? 일이 되게 해야지. 반국가 세력이라고 아, 세력 극이나. 근데 그 민주당이 뭐 잘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한데 이거는 실은 현재 이 키를 쥐고 있는 건 엄밀히 말하면 의사 단체 중에서도 전공의라고 봐야 돼요. 대학병원의 40%가 전공의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공의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따라서 이 국면이 바뀐다고 봐야 되고 실제로는 그래서 실제로는 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게 제가 보기 이 사안에 한해서는 많다고 보긴 좀 어려워요. 다른 사안은 입법과 관련된 거는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좀 협조할 건 과감하게 협조된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어차피 행정적이거나 정부가 어떤 국정 추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정부가 한다 그럴 때 민주당이 약간 거드러 정도는 있을 수 있어도 주도하기는 어렵다 이 사안은.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의 역할을 좀 이제 어느 정도의 출구 전략을 만들어주는 역할만 해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미 3대 요구안을 냈어요. 여야 의장 협의체 구성을 위한 3대 요구안. 첫 번째가 2025년 의대 정원 조정 문제를 논의하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합리적 추계를 통해서 2026년 의대 정원을 정하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안을 냈으면 한동훈 대표도 제가 보니까 뭐 그렇게 큰 이견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한 없이 논의하자라고 한 대표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한덕수 총리랑 싸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랑 여당 간에 너무 파열음이 크고 이 간극이 너무 크고 정부는 그 간극을 메꿀 생각이 없고 양보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제 그냥 겉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이 정도의 요구안을 이제 국회 차원에서 마련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반발짝이라도 좀 양보를 해줘라. 그래야 뭐가 풀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좀 풀리면 좋겠습니다. 그 정치든 정부든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면 그 기본에 좀 충실해주면 좋겠습니다. 여야를 뭐 나눠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 처선의 말처럼 정부 여당이 져야 될 책임이 90% 이상이죠. 사실은 남 탓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여당은 당연히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네, 하려고 하죠. 네네. 법안 냅니까? 그거?
이미 법사위에서 이제 통과를 맞아. 법사위 통과 상태죠. 시켰죠. 그러면 근데 이제 본회의만 우원식 남은 거예요? 네, 우원식 의장이 근데 이제 12일에 원래 상정하려고 하던 맞아. 거를 그게 그거구나. 멈췄고 네, 그거 어떻게 19일에 보세요? 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뭐 대부분의 그 입법처럼 뭐 저는 예상되는 진료가 똑같아요. 그냥 본회의 강행 처리하고요. 네,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거부권 하고요. 네. 그다음에 국회 재표결하고 네. 그다음에 그 108명 있잖아요. 막아내면 쓰레기통으로 가고 네. 이렇게 정해진 운명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법안 중에 뭐 제대로 특검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네. 파우치 100은 이제 이미 뭐 끝났고요. 도이치모터스 그 전주 있잖아요. 손모 씨가 방조범 됐다 해서 야당에서는 이게 김건희 사하고 똑같다고 보는데 거기 전주가 91명이 있어요. 오히려 김건희 여사는 나머지 90명하고 대비해봐야 됩니다. 기소가 안 된. 그 손모 씨는요. 원래는 공동정범으로 기소가 돼 있어요. 예비적으로 방조입니다. 그분은 거의 100억대 가까운 돈을 대출받아서 7계좌로 사고 파는데 그 주가 조작범들하고 계속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사고 팔아요. 거의 공동정범이에요. 근데 방조로 처벌됐지만 근데 김건희 여사는 정권사 직원하고 통화한 거 이건 있지만 그러나 주가 조작범하고 직접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1인 매매 그냥 계좌 돈 벌려준다니까 1인 매매를 맡긴 한 거예요. 근데 손모 씨는요. 자기가 다 사고 팔면서 문자 이게 완전 달라요. 따라서 손모 씨 방조됐다 해서 김건희 여사가 뭐 유죄인 것처럼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작년인가요? 그 대통령실의 입장이 1심에서 이제 손모 씨가 무죄가 나왔었잖아요. 1심에서는 이제 무죄가 나왔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범이다라가 당시 이제 기소했던 내용인데 그때 공범이다를 얘기했을 때 대통령실의 논리가 뭐냐면 손모 씨가 무죄이면 같은 법리로 그 김건희 여사도 무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말씀하신 거를 염두에 두고 검찰이 이제 법 논리를 좀 바꿔서 공범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방조범은 성립이 된다 해가지고 방조죄가 지금 성립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실은 방금 우리 서 변호사님 말씀으로도 그렇고 대통령실 입장으로 치면 손모 씨가 유죄면 김건희 여사도 유죄일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공범은 아니나 방조죄는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해가지고 방조죄로도 지금 뭐 거의 징역 뭐 6개월에 뭐 집행유예인가 이렇게 받았는데 그러면 실은 지금 야당이 얘기하거나 지금 많은 우리 오죽하면 바로 직전에 검사하다가 그 국회의원을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 하셨던 김웅 의원이 이런 걸 수사를 많이 해보시는 분인데 야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검사가 기소하지 않을 논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딱 그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해주셨어 가지고 저는 너무 당연하게 방조 아까 말한 공범은 확실히 아니에요. 그건 서 변호사님 말 일리가 있던데 방조도 아니라 그러면 그건 완전히 좀 그 앞뒤 하나도 안 맞는 말인 거죠. 그동안 대통령실이 말했던 거랑도 안 맞는 말이고. 저는 방조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공범 중에 공동정범, 방조범, 교사범, 간접정범 4개가 있거든요. 저는 방조가 되려 해도요. 주가 조작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고르게 이용해가지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는 주가 조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손모 씨하고 차이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범하고 문자를 주고받거나 뭐 연락을 해서 주가 조작 사실을 알았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이게 쉽겠냐고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문재인 정권 때 2년 동안 털었잖아요. 근데 그때 손모 씨는 공동정범으로 기소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는 소환도 못했잖아요. 검찰이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근데 지금 검찰이 문재인 정권 검찰보다 더 열심히 할까요? 뭐 더 똑같이 열심히 한다 치고 어차피 저는 기소 못한다고 해요.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좀 걸리는데 그 검찰은 윤석열 검찰 아닙니까? 검찰총장 시절에 그걸 그때 지휘권이 박탈돼 있는 윤석열의- 이성윤 지검장이 했죠. 그걸 지휘권이 문재인의 검찰이라 그러니까 좀 그러네.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죠. 네, 이런 사실 한번 짚어드리면서 네, 저는 뭐 정황이 없다라고 하셨지만 방조가 성립할 만한 정황들은 차고 넘친다 이렇게 보여요. 뭐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일당이 8만 주 이제 매도를 해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나서 직접 본인이 이제 뭐 증권사 직원한테 전화를 해서 8만 주를 이제 매도했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법정 증언 중에 뭐가 나왔냐라고 보니까 자신의 주식을 좀 허락 없이 싸게 팔았다라면서 항의를 했던 일도 있었다 이런 증언들도 나왔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뭐 2차 시세 조종에 관여했던 그 업체
뭐 이건 좀 유명하지만 업체 컴퓨터에서 이제 김건희라는 이름의 파일이 나왔다. 그러니까 유죄로 인정받았던 그리고 여전히 공소시효가 살아있던 그 기간 동안 이루어졌던 거래 중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쓰인 것은 뭐 이미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근데 거기에 직접 본인이 이제 뭐 아예 일임했다라고 하는 것과 달리 직접 매도 요청 받고 직접 전화 걸어서 이렇게 거래를 했던 일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조로 충분히 다퉈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야당 쪽 가볼게요. 탄핵 연대? 네. 국회의원 12명의 모임이죠. 지금 그죠? 더 뭐 규합한다고 하던데 탄핵 연대는 이분들은 좀 우리 저 박승민 최고에 설명해 줘. 이분들은 탄핵을 가자는 거예요? 대통령 탄핵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뭐 정치적인 수사가 아닌 것 같고 실제로 가자. 네, 실제로 이제 법안 발의를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뭐 의원의 규모가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보면 이 탄핵을 현실화하기 위한 법적 준비를 하고 참여 의원들도 더 늘려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이게 뭐 모르겠어요. 본인들은 이제 공식적으로 준비를 해 나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정치적 경고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더 강하게 정치적 경고를 하겠다. 지금 뭐 너무나 이제 대통령이 과하게 뭐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더 세게 나오시는 것인지 아니면 뭐 진짜 탄핵 준비를 할 것인지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이분들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다른 야당들이 규합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까지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민주당 안에서도 뭐 이견이 있겠습니다만은 일부 의원이라도 여기에 참여했다라는 것 자체가 좀 분위기는 심상치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서 변호사님. 네.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지지율이 엄청나게 떨어졌었어요. 한번 노 대통령 찾아보세요. 지지율, 네. 탄핵 직전에 네. 지지율이 엄청나게 떨어져 가지고 우리도 이게 탄핵 밀어붙이면 되겠다 싶으면 밀어붙였잖아요. 그때 추미애 뭐 지금 장관도 동조하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딱 의결하는 순간에 여론이 확 바뀌어 버렸잖아요.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국회의원이 쫓아내 이러면서 그때 총선에 쫓아내요? 탄핵이란 그거잖아요. 쫓아내. 아, 쫓아내. 결국 그때 정동영 의장 그 노인 폐마 네. 이거 없었으면요 엄청나게 참패했을 겁니다. 맞아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과반했잖아요. 전 똑같다 봅니다. 지금 지지율이 뭐 20%대 이렇죠. 근데 민주당이 한번 탄핵 의결해 보시라니까 뭐 통과도 안 되겠지만 해보시라니까 그러면 이게 여론은 확 반전합니다. 대통령이 그걸 지금 어디다 노리고 있는 거예요? 노리고는 아니죠. 그걸 노리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노리고 일부러 그건 아니고요. 제 말은 이게 그만큼 탄핵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미워나 고나 대통령 우리가 뽑은 대통령인데 이 국회의원들이 그럼 국회의원들은 뭐 잘하는 거 있나요? 국회의원들 탄핵할 방법이 없잖아. 국회의원들 잘하는 게 뭐 있어요? 탄핵할 방법이 없죠. 끌어내릴 소환 그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다 미워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도. 그러니까 제 말은 엄청난 열풍이 저는 불 걸로 봐요. 뭐 저는 민주당이 탄핵 자체를 여전히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 말씀하신 거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탄핵이 2번 있었는데 한 번은 역풍, 한 번은 이제 순풍 이렇게 불었기 때문에 그걸 민주당이 모르지 않을 거고, 다만 이번에 좀 그 12명 중에 제가 이름이 이제 명단을 다 봤는데 좀 제가 주의 깊게 본 분은 민영배 의원과 박수현 의원이에요. 아마 이 두 분은 잘 아시겠지만 특히 박수현 의원 같은 경우는 나름 이제 어떤 그 대통령실에서 대변인실도 하고 우리 균형에 대한 나름 감각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름이 올라갔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일단은 좀 역할 분담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좀 아닌 것처럼 이거 뭐야 이렇게 우리는 동의한 적 없는 것처럼 하지만 이런 분도 좀 들어가는 게 있는 것 같고, 다만 방금 말씀하신 노무현 대통령 사례도 있지만 이 박근혜 대통령 사례도 실은 복귀해 볼 여지가 있는데 맨 처음에 무슨 뭐 이렇게 여기저기 뭐 이상한 얘기가 있을 때 처음에는 아예 뭐 설마 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최순실 씨가 등장을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국민 여론이 확 바뀐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 스코어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이 탄핵을 동의하지도 않을 거고 저도 동의하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실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이 약간 포트폴리오라고 그럴까요? 양수를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일단은 좀 적절하게 조율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뭐 거의 다 돼버렸습니다. 오늘 유난히 시간이 빨리 지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정치가 우리 국민들을 많이 짜증나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긴 합니다만 추석이니까 세 분도 추석 잘 세시고요.
추석에 그 송편 먹습니까? 송편 안 먹습니다. 추석에 뭐 먹죠? 추석이요. 원래는 송편 먹죠. 송편 먹는 거죠 원래. 아니 송편 먹는 거죠. 송편 맛대잖아요. 신년에는 떡국 먹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 그러니까 집에는 그 송편 안 서정변호사께서 안 하는 드신다는 것 같아요. 그것도 드시고 만난 거 많이 드시고 기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삼색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서정욱 변호사, 민주당의 박성민 전 최고위원, 최병천 소장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